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날 녹화하는 용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는 2부에서 잠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다시 이제 전황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전에서의 큰 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갖다가 직접 공격을 했다. 이런 이제 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사건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언론에서 이게 뭐 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표제를 단 대형 그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월드컵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월드컵 기간 중간에 좀 소강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SNS를 통해서 월드컵 소식을 좀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별일의 큰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이제 본토 공습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12월 5일하고 12월 6일 양일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뉴스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러시아가 이날 12월 5일 날 70발의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다. 그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뉴스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건 아마 그 러시아가 먼저 발사한 것 같습니다. 12월 당일날. 그냥 총 70발이 날아갔으니까 그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러시아가 먼저 쏘고 나서 우크라이나 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야간 70발을 하루 종일 쐈으니까 먼저 발사한 건 러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70발의 미사일 중에 60발 요격했다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집계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어디로 쐈느냐? 이건 미사일이 아니고 드론을 쏜 겁니다. 드론을 러시아에다 공습을 했는데 TU-141이라고, 그러니까 TU라는 건 이게 러시아의 원래 그 폭격기 투폴레프, 그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TU라는 거 사람 이름, 공안한 사람,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TU, 투폴레프라고 하는데 TU-141 그 폭격기를 무인기로 개조해가지고 사실상 미사일처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미사일은 아니고 이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12월 5일 날에 두 차례 공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리아잔주라는 데가 있는데 리아잔 또는 뭐 리아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네아질레프라는 공군기지 거기에는 뭐 아마 연료를 실은 뭐 트럭을 아마 좀 격파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무려 500km 지점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라토프주의 엥겔스라는 데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민감합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들을 가지고 있는 공군기지거든요. 근데 이 엥겔스가 제가 스페링을 뭐 조사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칼막스하고 같이 공산당 선언을 한 그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의 철학자,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엥겔스라는 이름을 딴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여기에도 아마 투폴레프 이번엔 95죠.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완전히 격파시킨 건 아닌데 아마 손상을 초래한 거로 막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공습은 그러니까 사라토프주의 엥겔스는 요거는 이제 더 깁니다. 앞에 건 500km인데 이건 인물이 620km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2월 6일 날 요거는 이제 쿠르스크주의 쿠르스크입니다. 요거는 좀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한 100km 정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료 탱크를 폭발시키고 인원 한 2명 정도 전사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쇼킹한 뉴스가 되는 게 사실상 별로 전술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저장소라든가 뭐 폭격기 일부 이제 피해를 입혔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뭐 전술적으로 큰 공습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데 문제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게 그 키우에서 또는 하르키우에서 좀 가까운 벨고로드라는 도시에는 연료 저장소를 우크라이나군이 몇 번 때리긴 했었죠. 그리고 때릴 때마다 굳이 이제 그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다. 우리가 했다. 라고는 안 하고 단지 우크라이나군이 했다고 이제 추측만 할 뿐이죠. 벨고로드가 집중 타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차례의 공습이 발생하고 나니까 되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죠.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했다. 두 번째는 러시아군의 자작극이다. 세 번째는 바그너 그룹일 것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잘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한 거로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들이 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전 일로를 치닫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담은 방송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이어가지고 또 크림반도에 소비츠키라는 그 마을인 집성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이마스로 포격을 했더만요. 그리고 이제 12월 11일 날 멜리토폴에 러시아군 거점을 갖다 공격했다. 그래서 멜리토폴은 이제 자포로지아주에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자포로지아가 주공이 될 가능성이 많다. 차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의 중점 지역이 될 거다라고 몇 번 말했었는데 아직 100% 확인 안 됩니다만 상당 병력이 아마 멜리토폴 쪽으로 진주하고 있는 것 같고 멜리토폴에 있는 러시아군의 퇴로라고 생각되는 교량들 일부가 폭파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 효과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하이마스 사정거리를 줄이고 하는 그런 문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서방적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대여하면서도 자체적인 방어만 해라.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암묵적인 합의,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합의겠는 건 모르겠으나 여하간 지금까지는 설사 우크라이나군 국경을 넘어서 공습을 하거나 포격을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거리 국경에서 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무려 500km, 620km를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작전이냐 그러면은 정밀 유도 장치가 달린 그런 어떤 그 미사일이라기보다는 드론이거든요. 드론인데 이걸 과연 500km, 620km 거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닐 거다. 이게 만약에 TU-141 드론으로 했다면은 분명히 러시아군 또는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가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당 부분 이제 타격 지점을 포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당 거리를 두고 이제 접근해서 아마 드론으로 최종 공격을 했을 거다. 그래서 사실상 순항 미사일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 공격이 실질적으로 러시아군에 큰 피해는 주지 못했으나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사정거리를 계속 늘리면 수도 모스크바까지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군 의도는 일단 이렇게 프로보크 한번 해보고 동향을 파악해보자라는 아마 그런 속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작든 크든 피해가 있든 없건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가 날라왔다는 거죠. 러시아 영내로. 그래서 12월 6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매번 그랬습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패전 소식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군의 교도부가 확보됐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핵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고 싶진 않은데 마치 쓸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협박을 한 거죠, 푸틴이.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지금 그 핵무기를 쓰는 현재 현존하는 규정에 따르면은 전략 폭격기가 이제 파손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핵카드를 쓸 수 있다,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앞으로는 핵무기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일일한 국민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좀 복잡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너무 자성자박해서 이제 아주 궁극적인 경우에만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전술적 운영에 좀 어려움이 내재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규정 완화를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이제 서방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지금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블링켄 국무장관, 우리로서는 외교장관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이제 요청을 받으니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재미납니다. 자, 블링컨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를 공격하라고 꼬드긴 적도 없고 가능하도록 내버려 둔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도 사정거리를 갖다 굉장히 제한해서 75에서 80km 정도로 제한해서 러시아 영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기자가 물어본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미국이 이제 비겁하다, 왜 이렇게 소심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전 이래 항상 미국은 보면은 너무 러시아를 코너로 몰아붙이거나 모욕적으로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핵카드를 만질지도 모르니까 좀 자제하자, 이런 아마 그런 스스로의 어떤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스틴은 뭐라고 했는가? 요거는 조금 또 톤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독자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당신이 한다면은 나는 노라고 대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갖다가 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굳이 억누르거나 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카리지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디스카리지 시키지도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웃기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외교관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더 이제 뜻하는 바를 갖다가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군인들은 외교적 수사를 쓰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국무장관은 그냥 성질 같아서는 한판 버리고 싶은데 이걸 애둘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히려 블링켄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뭐 풀어서 해석하는 막 그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뉴스가 이제 뜨고 나니까 한국 매체들 특히 한국의 기성 매체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부 이제 확전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본토 내 미사일이 떨어졌다, 드론 공격이 개시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제 확전되는 게 아니냐. 아니,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확전을 안 하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다는 거죠? 그럼 전쟁을 축소시키고 전투를 소극적으로 하면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뭔가 결정적인 대회전이 있어야 지금까지 동부전선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 다음에 헤르손 탈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크림 반도를 탈환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 2배 이상의 피와 희생을 강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전을 안 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평화협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서방 진영은 무기를 적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우크라이나 서방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북한도 엉덩이를 들썩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내서 2월 24일 개전일에 9개월을 훌쩍 넘었고 10개월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군 종대라든가 병영을 습격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민간 시설들만 작살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인도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기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물론 이제 뭐 하이마스와 같은 그런 다인장 로켓 시스템도 이제 당장 이제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죠.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그런 결정적인 공격력 무기들은 아직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아마 우크라이나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한간에 요 최근에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튀르키예, 터키 이런 애들이 자꾸 정전 협상, 평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군의 중지를 설라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크라이나는 찬물을 끼얹고 싶었을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전쟁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최근에 이제 협상안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좀 잘못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평화협정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어떤 3단계라는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바를 그냥 이게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번에 뭘 이야기했냐면은 처음에 군사전을 계속해달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에너지원이라든가 뭐 에너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의 40% 이상이 지금 다 파괴됐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달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 단계적 협상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정전 협상을 하려면 러시아군이 2014년에 강탈한 땅까지 다 포기하고 떠나라. 그 다음에 전쟁 범죄, 그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처벌하라. 그다음에 재침을 갖다 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한 10개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 평화협정을 낸 게 아니고 그냥 요구 조건의 3개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이라는 말은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하간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는 뭐 정의로운 평화, 단 평화를 갈구하되 평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협상 내용이나 과정이나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젤렌스키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G7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마 G7 했으니까 아마 EU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아마 즉각 이에 대해서 동참을 표명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좀 예측해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 대교가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에 그 푸틴이 이번에는 잠바가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잠바 형식의 어떤 옷인데 이탈리아 지금 1,500만 원짜리 비싼 의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입고 벤츠를 직접 몰고 그 주변을 시찰하는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자기가 기껏해야 뭐 2~30만 원짜리 조끼를 입고 있고 일선에 나가서 러시아군과 싸운 우크라이나 병들은 뭐 수백만 원짜리 방탄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은 2~30만 원짜리 조끼를 입고 밖에 이제 전선에서 뛰고 있고 그다음에 이 푸틴은 후방에서 1,500만 원짜리 점퍼를 걸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러시아가 푸틴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뉴스나 에피소드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크림 대교가 지금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르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부 전선에서 서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병참 노선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러시아군 내시민이 마리우폴에서 서쪽에 있는 멜리토폴에 연결되는 그 병참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한 대로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을 아마 여기 이 노선을 아마 타격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별도의 다른 유튜버 농객들과는 다른 별도의 무슨 소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는 지극히 간단한 이제 군사 상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포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전선이 두 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포리지아 지역을 확고하게 우크라이나가 장악한다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야전군을 완전히 두 개로 조각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멜리토폴을 정말 궁극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면은 그럼 크림 반도 장악은 다소 시간과 그다음에 출혈이 따르겠지만 러시아군을 궁극적으로 크림 반도에서 몰아내는 아마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러시아군도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이 앞으로는 아마도 자포로지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크림 대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림 반도를 갖다 궁극적으로 점령해야 된다고 전략적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은 지금 손상된 크림 반도를 다시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2차 공격이 가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래서 그러면은 자포로지아 쪽으로 주공이 모아진다고 이렇게 그 움직임을 파겠다고 할 경우에 그럼 러시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간단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자포로지아 쪽으로 병력을 직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트릭을 쓰겠죠. 그러니까 동부전선, 러시아군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바흐무트라든가, 그 다음에 크림민나라든가, 스바토베라든가, 그쪽에도 일단 강행 정찰을 해보고, 위력 정찰이라는 거 말이죠.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자포로지아 또는 헤르손 또는 건남부 크림 반도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뚫어볼 겁니다. 테스트 해보고 어느 쪽이 가장 병참선이 약한가, 또는 강한가 어느 쪽에 가장 많은 러시아군의 종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장 약한 고리를 자르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이제 동계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공세를 먼저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자포로지아의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이 될 건가 하는 거는 좀 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로 하고 남은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제 주요 안보 뉴스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up and listen.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